이곳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섬 조도입니다. 이곳에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한국해양대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좀 차별되는 특이한 구조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섬 전체를 캠퍼스로 쓰는 섬 안의 캠퍼스, 학교 자체가 섬인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요. 학교는 620m 길이의 방파제인 한림제를 통해서 육지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건을 들으실 때 이 학교의 독특한 구조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거치다 보면 학교마다 괴담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밤마다 운동장을 돌아다닌다. 동상에서 피눈물이 난다. 책이 한 장씩 넘겨져 있다. 이런 괴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해양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교내 맨홀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맨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주차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가봤더니 시신이 나왔다. 이런 괴담들이었는데 당시 학생들 사이에 꽤나 유명했던 그런 괴담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통은 이런 게 좀 말도 안 되는 뜬소문으로 끝나는 괴담들이잖아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이순신 장군이 운동장을 돈다.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양대학교에 있었던 맨홀 속 시신 괴담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가진 채 계속해서 괴담으로 떠들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부산 해양대 맨홀 변사 사건입니다. 2006년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이때는 더위가 거의 절정이죠. 그 무렵에 이 해양대 기숙사 주변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해요. 뭔가 썩고 있는 듯한 그런 냄새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냄새가 나나?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냄새가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해집니다. 이 악취의 시작은 기숙사 앞에 있었던 주차장 맨홀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냄새를 참다 못한 학생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까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학교 측은 인부들을 불러서 맨홀 청소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8월 22일 오전 11시 10분경에 현장에 인부들이 도착을 해요. 맨홀의 뚜껑을 엽니다. 근데 악취가 진동했었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맨홀 속에는 딱히 특별한 게 없었어요. 눈에 띄는 거라고 한다면 청색깔 옥매트 가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그 가방을 처음에 그냥 단순히 쓰레기로 생각을 해서 건져 올려서 한쪽에 치워두고 작업을 해요.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거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닌데? 악취의 원인이 맨홀 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옆에 꺼내뒀던 이 가방에서 나는 냄새였던 거죠. 내용물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이거를 그분들이 당시에 예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방 안에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신을 최초로 목격한 인부에 따르면 시신은 팬티만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을 살펴봐요. 머리에 봉투가 씌워져 있었는데 목 부분에 매듭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이후에 국가수로 옮겨져서 정밀 감식과 부검에 들어갑니다. 자,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봉투 안에서 덧붙여져 있었던 청테이프들이 발견이 돼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이 붙어있던 테이프가 얼굴에서 분리된 걸로 보였어요. 이를 통해서 변사자의 사인을 추정해 봤는데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부검에서 새로운 흔적이 밝혀져요. 목 부위에 이쪽에 갑상연골이 있는데 이 갑상연골의 중앙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으로 된 골절이 확인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목 부분에 어떤 강한 충격을 입었거나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생기거든요. 부패가 되거나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저렇게 수직적으로 딱 잘린 저런 골절은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목 부위의 골절 그리고 머리에 씌워져 있던 비닐과 청테이프 이런 흔적들은 이 변사자가 타살됐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해당 맨홀은요, 교내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흐르는 오수 맨홀이에요. 맨홀의 크기는 지름 1m, 그리고 깊이는 1m 50cm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배관을 통해서 이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이 흘러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관 구조상 진입로가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불가능했어요. 흘러 들어왔다기보다는 누군가 가방을 들고 맨홀을 찾아와서 뚜껑을 열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경찰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린 변사자의 신원부터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신장이나 체형, 나이만 짐작할 수 있었지 사실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유류품조차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사망 및 유기 시점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신이 발견됐던 이 맨홀은요, 대학교 기숙사 앞으로 밤마다 이 경비원분이 순찰을 돌던 곳입니다. 근데 이 경비원의 말은 수상한 사람을 최근에 목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건 초기에 경찰은 변사자가 학교 학생이거나 임직원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실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해당 맨홀에서 시신이 나온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맨홀이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건 2006년 8월이에요. 학교 측에서는 2001년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열었던 적이 없대요. 이번에 냄새가 나서 청소를 하려고 열었던 거예요. 5년 만에. 근데 거기서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신원을 추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견된 건 변사자가 입고 있었던 남성 속옷, 팬티, 그리고 얼굴에 쓰고 있었던 비닐봉투, 그리고 시신이 들어있었던 옥매트 가방, 이게 전부입니다. 당시에 이 비닐봉투에 아람마트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아람마트가 어디냐면 영남권 지역마트예요. 현장에서는 그 영도점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루 최소 4,000장의 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봉투 한 장만 가지고 범인을 추적한다는 건 어렵죠. 게다가 1998년부터 운영됐었던 이 마트가 2005년 3월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변사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으로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속옷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돼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지금은 생산이 되지 않지만 당시에 영도에서는 이 속옷을 파는 대리점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년간 판매가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그 시신이 들어있었던 전기장판 옥매트 가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한 의료기 제조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해당 가방은 1인용 매트 가방이고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작이 됐던 제품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 매년 수천 개씩 납품이 됐던 그런 제품이에요. 당시 영도에서도 해당 제품을 팔던 의료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해당 업체에서 매트를 구입했던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 수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현장 증거물들에서는 영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은 발견이 됐지만 뚜렷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은 있었지만 소득은 없었던 거죠. 사실 속옷을 빼고 나면 이게 뭐 변사자 건지 아니면 범인 건지 아니면 버려진 걸 주워다가 쓴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막다른 길에서 경찰은 다시 시신으로 시선을 돌리게 돼요. 심한 부패가 진행됐음에도 이 시신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압화에 대한 부분인데 치아만큼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부검을 해서 이제 변사자의 나이를 좀 특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단서들을 치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보통 시신의 치아에 남아있는 치료, 그러니까 치료받은 흔적이 있으면 이 치료 흔적을 토대로 의료 기록을 추적해서 신원을 특정한 사례들이 있죠. 당시의 경찰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변사자의 치아가 너무 건강했던 거예요. 치료를 받았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회할 치과 기록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신이 실압화가 진행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 시신에서 발견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라파라는 게 뭐냐면 시신이 밀랍처럼 변한 걸 시라파라고 해요. 가끔 제가 사건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주로 질식사나 익사한 시신이 오랜 시간 동안 습하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공기와의 접촉이 단절됐을 때 발생을 합니다. 지방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생긴 지방산이 수분 속에 있었던 칼슘과 마그네슘과 결합을 해서 밀랍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라파가 된 시신은 오래도록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온전히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미라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시신이 유기됐던 그 맨홀이 이 시라파가 되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라파가 사망 시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돼요. 시라파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그 정도를 통해서 변사자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유기가 됐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의학자들은 변사자가 사망 이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맨홀에 유기됐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사망을 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부패가 진행된 다음에 맨홀에 유기가 됐다면 이 정도의 시라파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에요. 사망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시라파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덕분에 비록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근육 조직은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변사자가 오로지 목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른 근육 조직들에서는 뭐 출혈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알려준 단서는 딱 여기까지. 더 이상의 실마리는 없었고요. 변사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의문점 그리고 유력한 추측 등을 정리를 해보면서 사건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범인은 왜 캠퍼스 안에 있는 맨홀을 유기장소로 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망 후에 단시간에 맨홀에 유기가 됐어요. 변사자가 학교 학생이나 임직원은 아니라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서문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해양대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방이 다 바다예요. 그러면 이 캠퍼스에 들어가려면 이 긴 방파제 길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방에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바다가 있어요. 그냥 가다가 휙 떨어뜨려도 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넣어서. 그런데도 굳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맨홀 안을 유기장소로 정했다는 거죠. 기숙사 앞이에요. 목격자가 생길 위험도 크거든요. 게다가 이 맨홀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학생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근에 이제 부산 주민들이 바닷가 나들이를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경남 일대에서 찾아오는 밤낚시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캠퍼스를 드나드는 그런 출입 차량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용의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왜 범인이 하필 바다가 아니라 이 섬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맨홀에다가 시신을 유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각자의 추측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인은 맨홀의 특성과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해당 맨홀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열기가 힘들어요. 도구가 있어도 못 열어요. 숙련자들이 지렛대 2개를 이용해서 열 수 있는 그런 맨홀 뚜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신이 발견됐을 무렵에 교내에 여러 신축 공사들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만큼 일용직 노동자들이 학교를 계속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맨홀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작업을 적어도 몇 번 해본 사람들 중에서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일반인들이 열기는 좀 힘드니까요. 세 번째는 범인이 변사자와 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시신에는 범인이 변사자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모습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런 흔적이. 우선은 속옷만 발견이 돼요. 다른 옷들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옷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옷을 통해서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테이프를 붙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비닐봉투를 씌우고 그걸 또 가방에 넣어서
또 맨홀에 넣었다는 거예요. 신원이 드러나길 꺼려하는 모습이죠. 신원이 밝혀지면 자기가 용의선상에 오른다는 걸 이 범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동거인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공범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전문가들은요, 범행에 쓰였던 이 물품에 주목을 했어요. 비닐봉투, 전기장판, 청테이프 이런 건 되게 일상적인 물건들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범행이 실내 혹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이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변사자와 범인이 같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공범에 대한 가능성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맨홀은 숙련자도 열기 힘든 까다로운 구조잖아요. 따라서 이 비만으로 추정되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이 변사자의 시신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맨홀을 열고 시신을 유기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의 모든 일들을 혼자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조력자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2013년에 발전된 과학 기법을 통해서 이 사망한 남성의 치아에서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대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원 미상으로 남게 됐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2016년에 변사자의 유골을 꺼내서 3D 이미지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얼굴 복원을 의뢰를 해요. 유골만 가지고 얼굴을 복원하는 신기술이에요. 이를 통해 복원된 얼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옆에 사진이 더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져왔어요. 경찰은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그리고 안경, 유무 등 총 15가지 종류의 얼굴 모양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신원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는데 의미 있는 제보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결정적인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변사자는 현재 부산 시립공원 묘지, 무연고 사망자들이 있는 곳에 감회장돼 있어요. 제가 작가님이랑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는데도 아직 찾는 가족이 없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비슷한 얼굴이라도 복원이 됐음에도 알아보는 사람,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꼭 밝혀져야겠죠.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